국회 법사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2차 청문회를 열고 여야 충돌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방송사법을 두고는 이틀째 필리버스터 대립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 상황.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준비된 이슈 태그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화면을 보시죠. 증인 없는 청문회, 법사위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의 2차 청문회죠. 지난주에 그렇습니다. 1차가 진행이 됐었고, 야당은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라든지 이원석 검찰총장 등을 이제 나와라라고 했지만 결국은 불참을 한 상황입니다. 먼저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청문회를 해서는 안 될 청문회를 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24명 증인 요청을 했는데 18명이 안 나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맹탕 청문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청문회 자체가 국회법의 그 규정을 위반한 그런 청문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오늘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지금 검찰 수사 중이란 말이죠. 검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청문 요건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회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억지로 지금 청문회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들로 봤을 때는 이게 민주당이 정말 정상적인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국민의힘이 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응하지 않는 것이냐 판단해서 봤을 때는 국민들도 그렇게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이 너무 억지로 하고 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두 차례 걸쳐서 나온 것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지금 청문회에서 규명이 된 게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 청문회는 청문 요건이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청문심사 소위에 넘겨서 2020년도 문재인 대통령처럼 폐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았던 것이에요. 너무 억지로 추진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야당의 법사위원들은 피켓 들고 한남동 관저 근처까지 갔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청문회는 집권 여당 입장에서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전 과거 사례만 봐도 청문회가 그렇게 순탄하게 진행된 청문회가 어디 있습니까? 합의하는 과정 자체는 굉장히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이 점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 지경까지 왔는가? 이걸 야당이 만들었는가, 여당이 만들었는가? 대통령실이 자초한 거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김 여사 건과 관련해서 의혹 제기가 있었다고 하면 그때 제대로 대통령이 사과를 하든가 아니면 김 여사가 나서서 이건 이렇게 저렇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잖아요. 국민들한테 먼저. 그럼 이 지경까지 왔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작년 11월에 의혹 제기가 있는데 다 묵혀두고 의혹이 다 커질 대로 커지고 난 다음에 제가 사실은 최재형 목사 안면을 봐서 조금 더 있다가 돌려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행정관이 깜빡 잊고 얘기 안 했다. 윤 대통령한테는 깜빡 잊고 1년 동안 얘기 안 하고 난 다음에 뒤늦게 알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국민들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애초에 그렇게 설명했다면 이런 상황이 오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대처를 하고 난 다음에 의혹이 커지고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먼저 제기한 것도 아니죠. 사실은 국민들이 먼저 탄핵 청원을 한 거잖아요. 150만 가까이 되는 국민들이.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절차를 받겠다고 야당이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거를 꼭 청문회 형식으로 푸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은 좀 조심스럽게 우리 사회가 숙고하고 받아들여야 할 부분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그 청문회를 무조건 위헌 위법적인 청문회다. 그러면서 마냥 거부하는 게 이것도 또한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증인 참고인 27명 중에서 19명이 불출석했고요. 그렇죠. 최소한 이 청문회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엔 대통령실 관계자도 있고 많이 껴있잖아요. 그러면 불출석 사유서라도 좀 제출을 하면은 형식상으로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13명은 아예 그런 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아무리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예. 형식적 요건은 좀 갖춰주고 난 다음에 반발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또 하나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지금 청원인이 말이죠. 청원인에 대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예, 촛불행동이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지금 매 주말마다 나와가지고 윤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그 대표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하고 지금 뭐 민주당 의원들하고 지금 뭐 기획을 같이 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청원 자체가 순수성이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출발부터 잘못됐던 것입니다. 아니 근데 예. 그거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맞불 그 탄핵 청원을 또 냈잖아요. 그 탄핵 청원 누가 발의했습니까? 누가 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회가 그런 청원인에게 지금 휘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국민의힘 소속 대한민국 서울시 국회가. 의원이 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동의하는 국민들이 다수가 그만큼 많다고 하는 점만 보면 되지. 누가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기 다수 시작하면 100만 이상이 하더라도요. 지금 우리가 양 진영이 딱 갈린 상태에서는 다른 청원을 낸다 하더라도 100만 금방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 하는 것이지 그 숫자를 보고서 진영이 누가 청원을 냈느냐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그걸 제가 얘기하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느냐 이 부분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김건희 여사 변호인이 한 유튜브의 채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여사가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의 일로 심려를 끼쳐 국민께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는데 김 여사가 사과 의사를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표현을 한 건 명품 가방 의혹 사건 이후에 처음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참 이게 우리 대통령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정무 감각이 정말 참 한심하다 생각이 되는데 이 지금 조사받으면서 사과를 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 지금 변호인이 지금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죠. 예. 조사받는 과정에서 사과를 했다. 이게 지금 이 변호인은 그러면은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사과했다는 내용이 인구에 회자돼서 비난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못하고 말을 했겠죠.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물론 뭐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심정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죄송하다고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 이제 질문 사항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본인이 직접 국민들 앞에서 사과를 하지 않는데 뭐 수사관 앞에서 사과를 했단 말입니다. 그거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호인이 이런 사실을 밖에 나와서 얘기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이게 예. 정무적 감각이 너무나 없는 것이죠. 또 김건희 여사가 또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검찰청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으면 좋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청에서 나오면 검찰청이 사실 나오기가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뭐 아무리 비공개 출두를 한다 하더라도 경호원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알려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비공개를 하더라도 공개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나와서 검찰청에 나와서 조사받았으면 좋았겠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대면 조사를 받았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해놓고도 조사를 받아놓고도 또 국민들로부터 또 비난을 받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조사를 받는 거라든가 지금 이렇게 변호사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전문적인 판단을 충분히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한 점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죠. 정무적인 판단이 좀 부족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이를 두고서 야권에서는 대리사과다라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국민께 사과한다고 얘기하는데 국민들께 사과 안 하고 검사 앞에서 사과한 거 아닙니까? 그럼 대리사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총선 참패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그것도 비공개 자리에서 국민께 사과했다고 전한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방식이 거의 유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거에 동의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과하는 게 이걸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좀 조롱당하는 느낌이 들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 문자 일심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가 또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냥 사과할 거면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 나서서 진솔하게 사과하는 모습 보여주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사태 안 만들어도 될 걸 지금 이렇게까지 끌고 온 거랑 비슷한 논리라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할 부분은 대통령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국민 여론과 이렇게 아예 차단돼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내가 이 정도 생각하면, 그러니까 물론 변호인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내 뜻이 전달될 수 있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변호인이 잘못 얘기하는 건지 변호인이 잘못 전달하는 건지는 잘 모르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둘째로는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전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에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호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검찰 청사에 나오기 어렵다고 하면 그럼 과거 이명박 대통령도요. 그때 당선인 분이었잖아요. 김건희 여사보다 경호가 훨씬 더 강하면 강했지 덜하지 않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BBK 사건 서울의 제3의 장소라고 하지만 호텔로 알려졌었어요. 최소한 경호처 건물까지는 아니었어요. 일종의 이제 대통령실, 대통령 안방에서 조사한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이번에는. 왜 그러면 호텔이나 제3의 장소를 선택했겠습니까? 경호를 대통령급으로 받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눈이나 이런 것들을 의식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경호처 건물에서 했어요. 검사가 조사하는데 휴대폰까지 다 뺏겼어요. 지검장한테 보고를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지검장은 그 다음에 도이치 사건 조사하고 난 다음에 명품백 사건으로 넘어갈 때 수사지휘권 있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검찰총장한테. 그 얘기하는데 중앙지검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3시간이나 묵혔다고 검찰총장한테 얘기해요. 그러면 저희 이런 사과에 대한 상황이 얘기를 조금 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게 특혜 조사라는 얘기를 어떻게 비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이 사실 이것뿐 아니죠. 뭐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표결 결과는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단연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뭐 제3자 특검법을 뭐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이것도 이제 민주당에서 상장에서 예. 이제 재추진을 하겠죠. 추진했는데 사실 그 좀 급작스럽게 본회의에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저는 지금 어차피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이제 한동훈 대표가 되면서 본인이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그 본회의 상정 시일을 좀 늦춰서 국민의힘과 좀 대화를 좀 나누고 협의를 해서 좀 제대로 된 여야가 합의가 된 그런 특검안을 만들어 가지고 본회의 상정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단 말이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본회의 상정을 해서 통과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대통령이야 거부권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제 요구를 할 것이라는 걸 알고 이제 민주당에서 통과를 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진상 규명을 정말 하자 그러면은 국민의힘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상 규명의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진상 규명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대통령 보고 제 요구해라 거부권 행사해라 그렇게 계속 명분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진상 규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국민의힘과 더군다나 당 대표가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 고려하고 생각한다. 꼭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알겠는데 국민의힘 안에서 제3자 특검법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조금 더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지난번 이제 경선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특검법안을 만들게 발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3자라 그러면서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고 누구도 아닌 제3자가 특검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지가 있는 거죠. 대통령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어느 뭐 하나의 공약이나 비슷한 거 다만 아니겠습니까? 최고위원들은 뭐 이거는 대표가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도 이제 좀 우리 하잖아요. 당 내에서 의원들은 조금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결국 이제 그때는 결코 민주당이 추진하는 그런 특검은 받을 수가 없다 하는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공수처가 이제 수사가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이제 특검 한동훈 대표도 그 3자 특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호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단 말이죠. 대화를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민주당이 원하는 특검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박찬대 대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더 강화된 특검을 만들겠다.
더 강화된 법안을 만들겠다 아닙니까? 그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죠. 예.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협상의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럼 민주당이 제3자로 특검 추천권 주면 받을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그 대화를 묻고 해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묻고 싶어요. 그래. 대통령실은 절대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도 그러니까 대표 출마할 때는 제3자 특검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막상 특검법 문제가 다가오니까 내가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꿨단 말이에요. 슬며시.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당내 토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나름의 출구를 좀 만들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뜻은 무조건 안 받겠다는 거거든요. 어떤 걸 해도 안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한동훈 위원장이 민심, 국민 눈높이 얘기하면서 그래도 이 정도면 객관적으로 특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대통령실에서는 아마 한동훈 위원장 가만히 안 두려고 덤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그거부터 정리해야 된다. 야권이 진짜로 제3자 특검 받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할 때 진짜 받을 준비해야 된다. 근데 못 받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한번 해봤으면 좋겠죠. 민주당이 대화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박찬대 진짜 대표는 위험합니다. 제가 볼 때는. 강화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그럼 얘기하는 민주당이 거 그런 식으로 아닙니까? 진짜 뭐 역제안할 가능성도 좀 아니요, 있다고 보세요?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그런 예. 얘기가 있다 그래요. 그것도 하나 안으로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들고 있는 건데 민주당도 민주당 내부의 논리가 있잖아요.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정말 진상규명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지금 조심스럽지만 진짜 세 번째 특검이 또 다시 발의가 돼서 또 거부권이 행사가 된다는 건 참 상상하기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럴 때 민주당이 만약에 그걸 제3자 특검을 던졌을 때 한동훈 위원장은 진짜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예.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보고 정리를 할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 주도로 만든 이번 특검법에 대해서 표결도 진행을 했어요. 표결 진행했는데 뭐 최대는 한 4표 정도 이탈이라고 나오는데 뭐 이걸 또 추경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뭐 실수일 수도 있다라고 하고 김재석 의원 오늘 아침 라디오 들으니까 그것도 헷갈리면 국회의원 자격 안 된다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도 좀 의아한 부분이 예. 있는데 법안 자체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원내대표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한 분이 잘못 그래서 가를. 근데 이게 민주당 주도로 진행한 것도 한 4표 나왔다 하면 혹시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근데 나와서 이제 말이죠. 전체적으로 이제 당에서 이제 파악을 해본 것 같아요. 예. 파악을 해보니까는 뭐 거기에서 이탈을 해서 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뭐 예, 본인이 안철수 의원은 소신대로 그렇죠. 하겠다 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세 분 같은 경우에 다 어떤 뭐 반발을 해서 한다든가 뭐 그런 건 아니라고 그렇게 조사가 됐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이슈태그 정리하고요. 다음 이슈태그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태그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방송사법 가운데 첫 번째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단독 표결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이 즉시 본회의에 상정했고 또 이에 국민의힘은 2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상황인데요. 언제까지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될까요? 앞으로 나흘 뒤까지 계속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국 방송사법을 야권이 통과시켜야 된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리한 필리버스터 국면이 지속되지 않을까. 최소한 나흘 정도는요. 그래야 4개 법안들을 다 통과시킬 수가 있거든요. 오늘 이미 뭐 1개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요. 국민의힘에서 이거 이런 방식으로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하는 거에 좀 적극적으로 찬성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야권에서 언론 탄압하고 있다, 언론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비판들을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은 나중에 임기 끝내고 난 다음에 제일 좋은 일 했다고 아마 칭찬받을 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보통 이제 지금 방통위원도 5명이지만 9명 정도로 방송인 KBS, MBC, 그다음에 EBS 이사진들이 구성이 되잖아요. 근데 9명으로 구성된다는 얘기는 대통령목, 그다음에 국회 추천목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추천목 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권이 항상 우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사장을 강제로 끌어내리고 온갖 그 안에서 쟁투가 벌어지게 만드는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후에 갈등이 생겨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시든 끊어야지 공영방송이 정말 외풍 타지 않는 오롯이 자기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방송으로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 때 못했어요. 언론노조에서 요구했고 언론단체들도 다 요구했거든요. 못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거 국민의힘에서 비판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도 전 비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매번마다 정권만 잡으면은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언제까지 반복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번 기회에 최대한 그래도 한 21명 정도로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권이 입김을 최대한 절받게 만드는 방식으로 구성을 하자라고 하는 게 취지라면 윤석열 정부에서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을 장악하게 하겠다는 뜻이 없다면 이거 받는 겁니다. 받으면 제가 볼 때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서 나중에 언론계에서 윤 대통령이 참 그건 잘한 일이다. 그런 평가를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좀 점쳐지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뭐 야당 단독 처리에 여당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 외에는 뭐 별다른 방안이 없겠지만 이 도돌이표로 돌아가는 상황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지금 상황 같았으면 무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방통위법 통과됐지 않습니까? 방통위법 사실 이거는 민주당의 욕심입니다. 방통위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방통위원회가 지금 상임위원들이 아무도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도 없는 상태. 이런 상황이 처음입니다.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행정부를 마비를 시켜놓은 것이죠. 이렇게 행정부를 왜 마비를 시켜놓았느냐, 방통위를 왜 무력화시키느냐, MBC 이사진을 갖다가 지금 형성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방통위 지금 의결정족수를 지금 4명으로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2명인데 방통위원 지금 5명인데 그 가운데서 지금 대통령이 2명이 추천하죠, 야당이 2명 추천하죠, 여당이 1명 하는데. 지금 4명 의결정족수를 4명을 하자 그러면요. 야당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욕심을 부린다 그러면 이게 이 법이 정상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폴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권 때 여러 가지 뭐 방문지법이라든가 지금 방통위법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MBC 사장 박문진 이사를 통한 MB 사장 선임을 앞두고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인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민주당이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속셈이 뻔히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법안을 만들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대통령인들 이걸 지금 사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방통위 지금 이 방송만 문제인 방송만 다루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국가 과학, 기술, 정보, 통신 어마어마한 이게 지금 부처와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걸 이렇게 마비를 시켜놓는다. 이건 민주당에서 지금 잘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명백하게 지금 민주당의 지금 잘못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그 표현을 정확하게 안 하셔가지고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국회에서 뭔가 법안을 통과시킬 때 어떤 조건을 갖고 있습니까? 제적위원회 몇 명이 출석해서 과반 이상이 출석해서 출석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위원회들이 대부분 다 홀수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7명 중에 최소한 4명 정도는 출석해서 그 의사 정족수잖아요. 출석한 사람들의 과반 이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짝수가 아니라 항상 홀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구성들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방통위처럼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원들. 그럼 국회의원들 절반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반 없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300명이 정족수라고 하면 지금 현재 임명하고 싶거나 아니면 제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150명밖에 안 되네요. 150명은 지금 없는데요. 그래도 운영 가능합니다. 150명 중에서 과반만 되면 되니까요. 그럼 150명만 있어도 다 법안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방통위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방통위법에 보면 제적위원회 과반수로 의결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5명이 제적이에요. 근데 5명 제적을 만들지 않고 2명만 제적을 만들어요. 그것도 대통령 임명한 사람만. 그리고 2명 제적이 됐으니까 그중에서 과반수니까요. 2명이 찬성을 하던가 1명만 찬성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냥 지금 다 법안 뚝딱뚝딱 아니까 방송 규제와 관련된 모든 일 처리를 다 하고 있어요. 예. 아까 전에 하신 말씀이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4명은 5명이잖아요. 최소한 의사정족수를 4명 정도는 해서 그중에서 의결을 하도록 만드는 게 지금과 같은 사태를 막는 거잖아. 그 조항이 명시적으로 없다는 이유로
합의제격으로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통위를 2명만 달랑 임명해 놓고 난 다음에 지금 정권의 마음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임명해 놓은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에서 2명을 추천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천해서 의결 정석수를 맞춰야죠. 5명을 맞추게 해줘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왜 안 예, 합니까? 그건 너무 긴 논쟁이 될 것 예,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안 욕심 드리겠습니다. 때문에 그렇다는 잠시만요. 거예요. 저희 방통위 말씀 그냥 계속해 주시고 계시니까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 토론을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직무대항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하면서 사퇴하게 되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영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소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3일째 이렇게 진행이 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두 분 의견 듣고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그렇죠.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3일간 하는 걸 봤습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개인적 감정들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민주당.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데 지금 3일 동안 인사청문회 해가지고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매일 하는 얘기가 뭐 빵 얘기나 하고 뭐 법카 얘기만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밥을 뭐 혼자 써먹었느니 마느니 그런 얘기들만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 그 위원회인데 이런 얘기들만 계속 3일 동안 계속 하고서 소모적인 그런 청문회를 진행해가지고 무슨 뭘 얻었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민주당에서 반대하더라도 임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의견 바로 듣죠. 예. 그건 너무 같은 MBC 소모적이잖아요. 출신이신데요. 제가 볼 때 정영국 전 대변인을 추천했으면 어땠을까? 또 한결 청문회가 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진숙 후보자는요. 이미 사람이 지나온 발자취를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발자취가 언론 탄압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노동 탄압, 노조 탄압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지만 과거에 국정원 문건에도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시절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얼마나 언론들 많이 탄압했는가 이거는 역사가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주역이었던 인물이에요. 그 인물을 지금 돌고 돌아 다시 임명하겠다고 하니 야권에서 받을 리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참 답답한 건 뭐냐면요. 사흘 동안 청문회하는 거 저 하루 가서 보고 왔는데요. 와 쓰러질만 하다 국회의원들이. 근데 이걸 사흘씩이나 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건 전 이진숙 후보자한테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봐요. 뭐 5.18 폄훼 문제 가지고 좋아요 왜 눌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앞으로 손가락 운동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일제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보니까 논쟁적인 사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뭐 노조 얘기만 나오거나 이렇게 하면은 모든 책임을 다 그쪽으로 돌린다거나 이런 식의 답변을 하고 뭐 물어보면 껌껌이 대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거나 법인카드 어디다 썼습니까? 그러면 소명하고 입증자료 내면 되는데 무조건 자기는 공적으로 썼다고 말만 하고 입으로만 때우잖아요. 야권에서 그걸 어떻게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네, 최민희 위원장도요 너무 감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 나온 거죠. 뇌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얘기. 예? 위원장과 싸우지 말라는 얘기도. 나이가 몇이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청문회에서 그런 것들을 아니 나이가 몇이냐고 물어본 건 그런 아니고요. 워딩이 왜 나와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과방위원장을 청문하는 청문회가 아니잖아요. 후보자를 청문하는 청문회잖아요.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심하십시오.